갑시다. 수능 결심부터 보도록 할게요. 빨간 책이죠. 수능 결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하고 독서 풀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잠깐만. 안 하셨어요? 해보자고. 잠깐만, 이게 안 맞네. 네,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잘 계획해서 이제 풀어 나가셔야 돼요. 오늘 문학부터 나갑시다. 문학 볼게요. 저기 해설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고요. 77까지 했었는데 78쪽에서 81까지 풀어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심화추론 영역에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심화추론. 단순히 글에 있는 표상 정보뿐만 아니라 담겨있는 세부 정보를 통해서 작품 깊숙한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이 보통 심화추론 문제라고 해서 나오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는 보기를 이용해서 춘향전에 담겨있는 내면의 의미, 이런 것들도 도출해봤었고, 우포는 왁세 같은 거 시를 보면서 이 새가 사실은 그 사람이 죽어서 된 거니까 두 개는 같은 거구나, 이런 식의 추론 시에서의 연결도 공부해봤었어요. 결국에는 주어진 정보들을 얼만큼 똑똑하게 처리하냐,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 그 다음 달에 보게 될 시험 이름이 뭐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요. 이 테스트를 여러분들한테 시키는 이유는, 다음 달에 여러분들 테스트 보잖아, 모두 다. 그 테스트를 보는 이유는 대학 수학, 대학에서 배움을 주면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결국엔 뭐냐면 똑똑한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제 가르쳐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등급을 매겨서 어려운 거 알려줄게요 당신한테는 해서 높은 성취한테는 그 대학교를 가게 하고, 그렇게 나누는 거죠. 자, 78, 이거 여러분들 78쪽은 제가 좀 죄송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치. 아무도 질문이 없어서, 뭐지? 아무도 안 풀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78번에 이게 작년 수능이거든. 78번에 8번은 보기가 없는 문제입니다. 최고훈전 씨가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거 소설이에요. 그래서 보기 잘못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보기 없이 그냥 풀었으면 됐었습니다. 8번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79쪽에 있는 9번 문제는 보기가 있어야 풀 수 있는데 보기가 없어요. 세상에 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은 잘 풀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년 수능이니까 참고해서 하셨으면 됐고, 다만 푸는 데는 솔직히 지장은 없었어요. 놀랍게도 풀 수 있었어요. 순수하게. 세부 독해잖아요. 지금 심화 독해인데 8번 보시면 이 태도 문제예요. 어차피 시잖아. 시는 결국에 뭐야? 화자의 정서와 태도 읽어라 이건데, 자, 선제 5번이 이게 답이었대요. 해설 보고 공부해 오셨죠? 8번의 선제 5번 보시면 A와 B의 화자가 초월적 존재인 하늘과 하느님을 여기요, 예찬. 그러니까 예찬하는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는데, 자, 해보시면 알겠지만 없습니다. 이게 예찬이 아니에요. A 파트는 하늘이라는 멘트가 어디 갔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하늘 삼긴 인의 궁을 설마한 줄 어이하리. 이 궁은 가난함입니다. 궁귀라는 말도 나올 거예요. 풀어봤으면. 이 가난 귀신이에요. 가난 귀신하고 대화하는 형식이 나오는데, 이게 진짜로 대화했다기보다는 자기가 가난한 귀신이 붙어서 그런 건데, 이 가난한 귀신이 나랑 같이 그냥 운명적으로 엮여 있는 거니까 나의 가난은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하늘이 만들어준 가난함이니까 내가 그걸 설마해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걸 보니, 그냥 가난에 대한 수용, 체념,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갑자기 하늘을 예찬한다는 건 뜬금없는 정서죠. 충분히 고를 수 있는 문제였어요. B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너희 삼길째 날 위하여 삼기셨다. 지금 계속 보면 삼기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만들다의 고어입니다. 기본 용어라서 별사탕도 안 줬어요. 다시 이 고전 어휘에서 기본적인 어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기다예요. 삼기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비 보면 면화, 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먹고 입고 하는 농작물들이죠. 그게 하느님이 너희를 만들 때 날 위해 만들어졌구나 라고 얘기한대요. 이게 하느님 짱이요가 아니지.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옛날에
그 하느님 혹은 조물주, 우리 상충곡도 시험에 이번에 들어가죠. 특강 때 수능특강에 연계 거기에 이제 조물주나 하느님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대 그 크리스천 개념인 절대적 하늘 종교 절대자 이런 이미지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 중세 때 조선시대 때 하늘은 그냥 추상적인 유교의 도가 담겨 있는 공간 위치 이 정도로 가셔야지 현대의 관점처럼 절대적 위치 조물주 막 하느님 막 요거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찬 찾기 어려웠고요. 자 9번은 요게 이제 시마도케어인데 보기를 제가 빼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기에는 향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작가 정운이 소개되어 있는 게 보기에 담겨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에 갑자기 뭐 향촌 사대부 이런 얘기 나올 텐데 이게 보기의 키워드였고요. 답 3번 역시 고르는 거 할 수는 있었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어려운 일 하고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고 어려운 일을 한다? 두가 아니라 많다. 하고 많다? 많고 많다라는 뜻입니다. 약간 지금 자기가 가난함으로써 겪는 어려움이 많고 많다라고 한탄하는 장면이지 죄책감, 사회적 책임감을 내려놓는다 이런 해석도 역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9번에 3번 충분히 해설 참고하셔서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봐요. 81쪽은 요거 올해 6평이었죠? 기억들 아시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세부 독해. 이런 거 짜증나. 자 다시 이쪽 파트 하는 거는요. 특히 이 문제는 가이드가 돼요. 올해 6평이잖아요 심지어. 올해 이게 작년부터 이러고 있거든요. 작년 9월부터 작년 수능도 그렇고 계속 이 짓거리 하고 있는데 뭐냐면 단어 하나로 답을 갈라요 자꾸. 왜냐하면 이제 시문학이 어렵게 낼 수가 없어서 객관적 정보로서만 출제가 바뀌었다고 메타가. 옛날에는 감상적 읽기가 문학에서 출제 원료인데 이제 감상적 읽기 정도 냈다가 하면 혼나요. 남이 이렇게 느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데 그럼 답이 두 개인가요? 그래서 복수 정답 나오고 그랬다. 근데 이제 맨날 그러고 있으니까 얘들이 아이고 그러지 말아야겠다. 객관적 정보로서만 문제를 출제하겠다 했는데 근데 객관적 정보로만 내면 여러분들 다 처음에 객관적 읽기 나랑 훈련해봤잖아. 그냥 읽는 거 그대로 편견 없이 주관 없이 읽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는 아주 치사하게 낼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거 내신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이래요. 자 34번 때문에 그래요. 선지 1번 봐봐요. 가에서 차라리 그 밀개지애로 가자라는 화자의 권유는 이 시에 있죠. 공동대처전을 요거요 확장하여. 이 확장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확장하자는 적이 없어요. 없나요? 없어요. 그때로 돌아가자. 그 옛날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있고 보기도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순수했던 과거 공동체 사회로서 돌아가자 라고 하고 있지 공동체를 확대해요. 확장해서 지키자. 아니요. 돌아가서 그 순수했을 때로 돌아가자지. 확장해서 지키자라는 얘기는 이 글에 어디에도 없어요. 보기에도 없고 본문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답이 1번이에요. 적절하자. 이거 알고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근데 지금 다시 공부를 돌이켜보면 막 처음 풀 때는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큰 틀에서 보다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 이거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올해 현대시 특히 현대시가 심한데 현대시는 이제 내긴 무조건 돼요. 현대시 없는 수능은 없어요. 현대시는 무조건 나오는데 현대시에서 이제 무슨 감상적 읽기 이런 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 읽기 사실 확인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정말로 그냥 써져 있는 말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도 안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 갖고 장난치니까 올해 수능 보실 때는 현대시 읽을 때는 선지에 있는 말을 단어 명사 하나하나 다 따져보라고 이렇게 확장 하나 때문에 갈린 거 보니까 올해도 역시 변함없이 현대시에서는 여기로 변별력을 줄 것 같습니다. 약간 명사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요. 내신 문제처럼. 됐죠?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우리 다음 장으로 이제 넘겨봐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 문학이로.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연계도 마무리 될 겁니다. 오늘 도전시 들어가야 되거든. 자, 오늘 문학 빨리 하고 독서 나머지 교양 수업으로 나머지 처리할 거예요. 자, 제가 수업하는 거는 되게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지금 남은 기간 마무리할 수 있게끔 마지막 관점을 잡게끔 좀 거시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시적인 공부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고요. 저기 쌓여 있잖아. 들어오시면서 맨날 이렇게 주섬주섬 많이 챙기잖아.
저거를 꼼꼼히 평일 중에 공부하시는 도중에 자꾸 고찰해 보면서 곱씹어 보셔야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이제 문학결식 7가지 출제 원리 중에 마지막 패턴 바로 갈래별 특징입니다. 이것도 그냥 나와요. 자, 지금 총 7가지 특성들을 배웠는데 이것들이 어차피 이 7가지 문제 유형 중에 4개가 나오거든요. 문학 문제는 많으면 5개까지 나오고. 근데 물론 근데 이 7번째 이거는요. 갈래별 특징. 각 갈래, 문학 갈래가 여러 가지잖아요. 뭐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시나리오도 있고 수필도 있고 다양한데 각각의 갈래마다 출제될 수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만 낼 수 있는 게 있고 뭐 수필에서만 낼 수 있는 거 있고 시나리오에서만 낼 수 있는 거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아무래도 올해는 조금 희곡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올해 9평인가 6평인가 올해 9평, 6평에 나왔던 소설에서의 시점 특징이 아주 대두돼서 나왔었거든요. 오늘 요거 갈래 특징을 좀 보고 올해 기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봐봐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자, 84쪽 바로 들어올게요. 자, 여기는 소설이랑 갈래에서 나올 수 있는 독특한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다른 갈래에서 낼 수 없고 소설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서술자예요. 서술자. 소설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포메이션입니다. 이 서술자라는 게. 자, 시에 서술자가 있나?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 그건 화자라고 하지 서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술자와 화자는 엄연히 달라요. 서술자 그리고 시나리오도 서술자 있지 않나요? 아니요, 시나리오는 인물의 대사, 지시문으로만 구성되지 서술자가 있으면 그거는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물론 시나리오나 희곡 중에 해설자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서술자가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어린이 공연 같은 건 가끔 있어요. 옆에서 이제 명랑하게 생기신 이제 젊은 그 알바분이 자 우리 코끼리 누구를 소개할게요. 하면서 이제 등장하고 막 그런 거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서 서술자는 오로지 소설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서술자에 나올 수 있는 문제는 고정이죠. 사실상 시점 문제밖에 없습니다. 서술자가 다른 갈래랑 독특하게 화자랑 다른 게 무엇인지 해설자랑 다른 게 무엇인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지긋지긋할 때 이거 또 공부를 해요. 이거 알잖아. 숫자만 쓸까? 초성만 써볼까? 알아들을 수 있지 않나요? 한 글자 봐도 뭔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3인칭 정적작가. 안 내요 이제 이런 거. 이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냅니다. 왜? 정답률이 96% 이렇게밖에 해요. 물론 이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내긴 내야 되거든? 왜냐면 여러분들을 중학교 때부터 6년을 시켰는데 안 내면 섭섭하잖아. 약간 1인칭이나 3인칭이나 이런 용어는 이제 없어요. 안 써요. 대신 이걸 좀 바꿔갖고 한 2, 3년은 그래도 내시겠다고 작품 속 인물이 작품 밖의 서술자가 막 이런 식으로 멘트로 바꿔서 내긴 했는데 다 알지 우리. 그래서 이거 역시 정답률이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아예 다른 메타로 근데 내긴 내야 돼. 소설의 특징, 서술자가 갖고 있는 시점의 특징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 메타는 아무도 안 틀리니까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점으로 바꿨습니다. 초점 이건 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 일단 3인칭이 전제돼야 돼요. 3인칭 서술자야. 근데 이 친구가 3인칭이면 작품 속에 없잖아. 약간 작품 밖에서 사실상 작가의 입장이지.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작품 속 세계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3인칭 서술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줄줄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등장인물의 시각에 초점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서술해주는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올해도 그거 나왔어요. 아마 올해 소설도 얄짤 없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3인칭 서술자인데 3인칭 서술자가 어떤 인물의 초점을 맞춰서 이 서술을 하고 있는 건지 3인칭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등장인물 누군가의 눈을 빌려서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걸 캐치해줘야 돼요.
자, 옛날도 아니야. 이거 신유형이야, 나는. 19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19년 6평이에요.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올해 6평까지 쭉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계속 쉬지 않고 그걸 이제 오늘 좀 마스터해볼게요. 현대소설은 요거만 돌파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객관적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물 심리 확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영화 생각하면 편해요. 이 초점을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거는 시나리오 기법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전우치전처럼 공부하지 않았나요? 전우치전 그 시나리오도 바로 이거랑 깊은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카메라 기법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 아는 영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우치 안 본 사람 많죠. 강동원. 써. 그래서 저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랑 봤던 영화인데 진짜 되게 오래된 영화였어. 재밌어. 재밌어. 강동원이 잘생겼단 말이야. 궁금하다 어떤 기분일까. 야 여기 야 더울림이라는 영화가 있다 쳐보자. 그래서 주제 더울림에서 개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이게 주제야. 감독이 담고 싶은 주제야. 그러면 감독이 카메라를 이제 들고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할 건데 촬영할 때 이런 것, 자 여러분들 얼굴 하나하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이제 클로즈업 해가면서 이렇게 찍어가서 이제 종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해요. 저 위에다가 천장에다 카메라 달아놓고 여기를 다 그냥 비춰주고 CCTV처럼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재밌겠어? 당연히 하나하나 하니까 재밌겠지. 그 하나하나 카메라 들이대는 게 바로 시점이에요. 그게 초점이에요. 소설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냥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각에 맞춰서 포인트만 찍어서 서술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눈인지를 맞추라는 거야. 어떤 인물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지. 서술자는 서술자인데. 자,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직접 해봐야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이게 그 시초 문제입니다. 초점 문제의 시발점이 된 문제예요. 맨 처음. 읽어야 될 것 같거든? 잠깐만. 소설 말한 김에 우리 앞에서 한 것도 이제 적용해보자고. 다 끝났으니까. 소설에서 뭐 물어봐요? 인물의 심리. 장면마다 인물 심리의 차이. 이거였지 우리가 공부한 게. 표현상 특징은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자, 다시 인물의 심리. 그리고 장면, 공간이지. 공간이나 장면마다 장면 전환됐을 때 각각의 인물 심리를 캐치하면 답이 그냥 다 보일 거예요. 근데 저 3번 문제, 이게 초점 문제예요. 3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자, 5분만 드릴게요. 내가 많이 못 준 거 알지? 미안. 5분 더 드릴게요. 출발. 지금이 오랜만이구만. 선생님 민경은 보는데요. 민경은 보는데요. 보던데요. 뭔데? 전에 다리 묶였어요. 치과 갔다가 치과 치과에. 그래. 안 터.
1분 남았네요. 자, 마무리를 해주세요. 봅시다. 자, 1번, 2번은 인물의 심리 문제예요.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 가리킨 부분 속에 있는 인물이 무슨 마음인지 그리고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심리 파악하는 문제였고 3번을 좀 신경 써서 풀었어야 됐거든요. 잠깐만 지금 3번 안 푸신 분들 빨리 보기라도 읽어봐. 보자. 보기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좀 읽어볼게요. 보기를 3대 이게 초창기 문제니까 3대의 서술자는 대체로 3대의 서술자는 3인칭인데요. 특정 인물 시각에 의존한대요. 밑줄 쳐봐요. 특정 인물 시각에 의존. 이게 초점이에요. 좀만 더 가볼게요. 세 번째 줄 볼게요. 정인물은 장면에 따라 선택되며 장면에 따라 선택이 된대요. 특정 인물이. 원래 그래요. 서술자는 자 특정 인물의 여기 밑줄 쳐봐. 특정 인물 시각을 통해 서술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이 서술자가 초점이 누구에 맞춰져 있는지 어떤 인물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서술하고 있는 그 초점을 빌려서 그 시선을 빌려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지 서술 대상을 묘사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초점한 시점이라고 했나 여기는 시각 특정 인물 시각 그리고 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 서술 대상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겠다 이거고 기억을 봅시다. 기억은 일단 누구 시선이에요? 서술자 생각이 아니야. 누구 시선이야? 영감의 시선인 거 괜찮을까요? 영감의 마음이 서술되어 있어요. 누가? 서술자가 서술해주고 있다고. 기억 봐봐요.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 3, 4천원 돈이 족보방문에서 직접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뭐 조치로 무한 집의 개통을 이어서 일문이 좀 끼려 한즉 분식구가 늘면 양반의 진국이 묽어질까 보아 반대하는 축들이 많으니까 그 이틀을 시키기 위하여 쓴 것이다. 이거 누구 생각이야? 영감, 그러니까 여기 조의관이라는 덕기의 조부입니다. 인물 관계 기본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특정 기억은 특정 인물이 조의관이 할아버지 영감님. 자, 근데 뭐에 대해 얘기하고 있냐면요. 본인이 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본인 이 족보를 사느라 돈을 쓴 거. 가문 어디 조시에 들어가기 위해 돈을 쓴 거.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시선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자 계속 있으면요. 첫 줄이 핵심이에요. 기억의 첫 줄. 영감은 아들 말이 옳다고 생각하였으나 뭐야? 아들이 뭐 그런데 돈을 써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니까. 근데 그건 옳다고 생각은 했대요. 근데 그걸 내색하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근데 자기도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문단의 마지막에 병신구실이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이게 병신짓인 걸 알고 있나 봐요. 자, 1번의 답이 그럼 기본적으로 나와요. 선지 1번 볼래요? 1번의 선지 1번. 상원의 부치는 족보 만드는데 한천 들었다며 다행. 자, 조의관, 이 영감님이 다행이라는 심리가 있습니까? 아니지. 자기도 이게 아들 말처럼 병신짓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인물의 심리 묻는 거죠. 자, 답이 1번 그냥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A는 그냥 답 2번 문제는 답 5번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거야. 쪽팔려서.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3번 문제 처리할 건데 니은 봐봐요. 니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어떤 인물이에요? 덕기의 시선인 거 괜찮아요? 덕기가 누구에 대한 심리 서술?
자기 아버지 아빠 여기 뭐죠? 상훈. 상훈을 대상해서 덕기가 바라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자, 조금 잡아드릴게. 니은 보시면요. 니은부터 볼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히고 보면야 생활이 거칠어가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동정도 하는 한편인데 이거 누구 마음이야? 덕기가 자기 아버지 상훈이한테 갖는 마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특정 인물 시각 덕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답을 보러 갈게요. 선지 1번 볼게요. 기억에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이 영감 맞아요. 근데 영감에서 아들로 달라졌다. 아니요. 기억은 영감으로 유지되어 있어요. 탈락. 선지 2번. 기억에서 서술 대상인 상훈은 아니요. 기억은 상훈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패스. 선지 3번. 기억에서는 영감에 니은에서는 덕기의 시각에서 이거 괜찮다. 서술 대상인 상훈을 낮게 평가하며 X예요. 왜? 니은은 서술 대상인 상훈이 맞지만 기억은 자기가 족보에다 동승 얘기를 하는 거니까 기억은 서술 대상인 상훈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X예요. 이거는 일이겠죠? 그거 몰랐냐? 자, 선지 4번. 기억에서는 서술 대상인 상훈 X, 기억은 서술 대상인 상훈이가 아니었어요. 자, 답 5번 보세요. 그대로 딱 떨어집니다. 기억에서는 서술사가 선택한 특정 인물 영감의 성격. 맞아요. 성격이 나오나요?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되게 겉멋 부리는 사람이구만, 허세가 있구만, 속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구만이라는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니은에서는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덕기 맞고요. 서술 대상인 상훈 끝났죠. 답 5번. 깔끔하게 떨어져도 됩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쭉 뒤로 넘겨서 올해 6평 풀어볼게요. 자, 95쪽입니다. 94, 95. 빨리 와. 올해 6평. 이거 봤을 때는 아직 180, 100몇십, 200일쯤 남을 때였죠? 날짜 얘기 안 할게요. 오늘부터 숫자 금지. 32? 31? 32? 아유, 이틀 놀고 30일만 해도 돼. 자, 봐봐. 이걸 라는 생각으로. 이게 사람이 그래요. 한 달 남으면 그래, 한 달 동안 이 계획을 세워. 내가 한 달 동안 이걸 하고 안 하면 뒤져야겠다 이렇게 세워요. 물론 안 지킵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럼 이제 열흘이 남아요. 그래, 열흘 동안 내가 무조건 끝낼 수 있어. 열흘 동안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서 5과목이니까 대략 국영수 탐구 2개 5과목이니까 하루에 한 과목씩 하면 2바퀴 돌릴 수 있겠다. 하루에 한 과목씩 끝내야겠다. 시간이 지나요. 우리 평범한 인간이라서 역시 하루에 한 과목 끝내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7일이 남아요. 7일. 자, 우리 예수님도 7일 만에 부활하셨대. 나도 부활하겠어 하면서 7일 메타를 또 세워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건데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지켜진다고 내가 계획을 또 못 세웠어. 또 계획을 다시 세웠어. 이거 하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계획은 원래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되 조금씩 이제 수정해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자, 이건 문제 바로 봐봐.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풀라고는 안 할게. 왜냐면 6편이니까 다 분석했잖아. 31번 보세요. 31번 보기 읽어보세요. 뭐 다를 거 없구만. 근데 진화한 거 보이세요? 조금 여러 사람의 특정 인물 시점이 나오니까 잘 구분해서 읽어보셈이라는 문제예요. 결국에 뭐예요? 초점. 누구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는가? 그거 찾으라는 결국에 문제였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답 도출 원리만 보여드릴게요. 저기 본문에 대문자 알파벳 E, 엘리펀트의 초성 E 보세요. 읽어보세요. E. 이거 지금 읽어보셨죠? 알파벳이. 이거 누구의 시각이 느껴집니까 혹시? 누군가 인물의 시각, 시선, 주관 같은 게 담겨있는 게 느껴져요? 없어요. 제가 지금 진화됐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특정 인물의 시각이 없는 서술도 골라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
아까는 특정 인물 시각을 맞추라고 하고 있었잖아. 보기도 왠지 그거 같잖아. 근데 실제 답을 도출하려면 자 30번의 답이 5번이에요. 다 분석해봤지. 선조 5번 봐봐. 백주사 가족의 몰락을 보여주는 사건들 맞아요. 밑줄 쳐봐. 백주사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초점화. 이게 과연 백주사의 시선인가?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집 다 털리고 있는 집은 누구냐면요. 백선복의 집이에요. 이거 백주사 아들의 집입니다. 백주사 아들인 백선봉이 이제 집에 있다가 해방이 된 다음에 친일 행각으로 모은 돈을 다 이제 군중들한테 털리는 상황이에요. 집이 다 박살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근데 백주사는 백선봉은 이제 저기 처벌하고 백주사는 저기 서울로 피신했다. 이게 백주사의 시선만 느껴집니까? 전혀 아니죠.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 보기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 CCTV 보여주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집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열리 도망갔고 얘는 열리 도망갔네. 이게 어떻게 누군가의 시각입니까? 그냥 서술자, 그냥 전적 작가 시점이 서술자예요. 관찰자라도 좋고 그냥 특정 인물 시각이 찾기 어렵다. 그래서 답이 5번인 이유가 백주사 시선이 없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엄청 어려웠어요. 이 문제도. 근데 내겠다는 거. 자,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 작동하지 않았는데 이게 오래전에 출제 안 됐다가 보기에서 슬쩍 하나 나온 게 있거든요. 거리요. 독자와의 거리는 출제 안 된 지 14년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보기에 세상에 이 말이 있어갖고 내가 손톱했다니까. 이거 또 내기 걸었다가 또 당할 뻔했구나 하면서. 보기 한번 보실래요? 보기의 네 번째 줄. 뭐뭐로써 여기 밑줄 한번 쳐봐요. 올해는 요거 조금 조심해봐. 오랜만에 다시 나왔거든.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 조절.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 조절. 독자? 누구지? 우리. 문제 풀고 있는 우리. 우리랑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이랑 거리를 조절시켜준대요. 이건 뭔 소리야? 서술자가 초점화를 하면 거리를 가깝게 할 수 있다. 이게 공식이에요. 자, 다시. 아까 조이관 시선에서 기억했었죠. 앞에 작품에서. 그럼 조이관 시선으로 얘 시선에서 서술해줬지. 그러면 우리 그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랑 가까워진 거야? 조이관이랑 가까워진 거야. 조이관의 시각에 맞춰서 서술자를 따라가니까 조이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군. 친해졌어요. 그 사람 속마음 알게 됐거든.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군가의 특정 인물의 시각에 맞추면 그걸 읽는 독자는 그 시각, 특정 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 얘기도 한번 참고상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옛날에는 이 문제가 막 2000년대, 2010년 전에 2000년대는 줄곧 잘 출제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3인칭 서술자면 뭐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고 인물과 독자 거리가 멀다 이런 공식들이 있었어요. 복잡하게. 근데 그걸 막 외우고 막 하고 갔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출제한 사람들이 이게 뭔 의미가 있냐 해서 이제 안 내고 있었는데 뭐 멘트가 나오긴 했으니까 이렇게 자 이번엔 특정 시각 거리 요거만 같이 고려해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지금 뭐 한 거야? 소설에서만 나올 수 있는 시점 문제 하나 훈련했어요. 올해 이거 나올 거예요. 자, 제가 소설 문제 유형 제가 해드릴게요. 설명.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깔려 있을 거야.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이게 첫 번째 문제. 현대소설이 있어요. 두 번째, 밑줄 친 부분의 심리. 뭐 용어가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심리로 적절한 것은 혹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하나 그리고 또 밑줄 친 장면에서의 장면이 구분하는 문제 하나 깔려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A가 일어났고 이 장면에서 B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A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 하나 장면마다 서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렇게 보기 깔든 안 깔든 시점, 누군가의 초점에 따라 서술됐는지 서술상 특징이 있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4개 나올 거예요. 자 소설은 잘 그걸 고려해서 하시면 되고요. 올해는 최근에 자 작년에 수필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그 문학에서 제일 쩌리가 누굽니까? 일단 어항은 소설하고 시야. 현대소설, 고전소설, 현대시, 고전시. 얘들은 그냥 어항이라서 나와야 돼요. 일단 어떻게든 나와. 보기로라도 나와. 심지어. 근데 쩌리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시나리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수필. 뭔가 말이 이상한데. 맞지? 희곡 시나리오 그 희곡 시나리오 수필. 요거 좀 쩌리 애들인데 작년에 수필 나왔거든요. 아하. 올해 시나리오도 작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왠지 그
희곡이 다시 나올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희곡에서만 나올 수 있는 대표 유형을 오늘 또 훈련해볼까 합니다. 턴이 왔어요. 희곡 조금 봐야 돼요. 희곡만 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희곡. 아마 이거 많이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길게 장황하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극문학이 있습니다. 극 중에 희곡과 시나리오가 있죠. 야, 이거 중학교 때 하는 거 아세요? 6년, 5년, 최소 5, 6년 했던 그게 이제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두 개 구분할 수 있잖아. 무대 상연, 영상 송출. 목적이 다르죠. 근데 둘의 공통적인 그의 특징은 소설 구분되는 거. 근데 소설의 3요소가 이렇대요. 인물, 사건, 배경. 이 사건은 갈등돼도 좋습니다. 뭐 사건이나 할게요. 인물, 사건, 배경. 뭐가 다른가요? 극이랑 소설이랑. 똑같아요. 그게 영화에 뭐 인물 없나? 없을 수가 없지. 사건 없나? 사건 없는 게 어딨어. 네, 그건 CCTV지. 네, 갈등, 사건 무조건 있어요. 배경? 당연히 있지. 세트장, 어느 시대, 어디 공간 당연히 나와요. 뭐가 다른데요? 서술자요. 아까 말했던 소설은 서술자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는 서술자가 없이 오로지 인물의 대사와 행동으로만 사건이 전개돼요. 요게 큰 차이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상하게, 이 희곡은 이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 시나리오 문제는 이거는 이제 카메라 기법이 여기서만 나올 수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장면 변환, 장면 전환 파트에서 사실 뒤에 평범한 빛을 실어놨을 때 거기 봤었으면 됐었어요. 장면마다 인물의 심리 물어보는 거, 그거 문제예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카메라 기법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이런 건 잘 나와요. 자, 올해는 희곡에서 좀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희곡은 카메라 기법 이런 거 없습니다. 희곡은 그냥 관객이 앉아서 그냥 무대를 보는 거예요. 관객이 앉아서 무대를 봐야 돼요. 그러면 희곡만 가능한 거, 소설도 불가능해, 시나리오도 불가능해. 바로 관객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짓이 가능해? 관객한테 말 거는 게 가능해. 자, 영화, 드라마, 이게 시나리오잖아. 자, 영상 송출 목적으로 하는 극이 시나리오, 영화, 드라마, 희곡, 뮤지컬, 연극, 무대 상연하는 거야. 관객 앞에서. 관객한테 말 걸 수 있다. 잠깐만,